35화 줄거리. 대동아전쟁 말기가 되면서 일제의 수탈은 심해지고 징용과 정신대 압박이 커지자 태임이 일가 부치들은 셋골로 모여들어 경우의 그늘 밑에 있고자 한다. 형기를 마친 태남이 셋골에서 묵묵히 경우를 도와 일하고 후성이 식구들도 마지못해 셋골로 오는데 태임이가 식량을 몰래 옮기려다 큰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박승재의 도움을 받았고 경우는 어머니의 서수까지 책임지는 상황이 부담스럽다. 그 와중에 후성의 아들 광표는 마을과 경우에게 민폐를 끼치고 종적을 감춘다. 경순이를 데리고 빨래를 하던 혜정이는 일본 순사와 다른 사내들의 혜정이를 향한 호색적인 눈길에 불안감이 커진다. 그녀는 빨래에서 양잿물기도 제대로 빼는 둥 마는 둥 경순이를 앞세우고 허둥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정신대는 상관없다. 반편도 정신대로 써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소리는 그 하늘 무서운 소문을 입증하고도 남았다. 온갖 망측한 꼴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경순이의 비명이 들리는 듯했다. 혜정이는 이런 백주의 악몽을 혼자 견디다 못해 우선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태남이도 안색이 변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더니 먼저 경호하고 의논한 모양이었다. 경호가 일부러 찾아와서 혜정이를 안심시키려 들었다. 외숙모, 괜한 걱정 마셔요. 남자들하고 달라 여자들 데려가는 건 아직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영장도 없고 명색이 지원제니까요. 한치 건너 두치니까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그놈들 눈동자가 보통이 아니더라니까. 꼭 조만간 무슨 일 날 것 같아. 어디 신랑 없을까? 논마지기나 떼줄게 데려가라고 해볼 만한 혼처 좀 구해봐요. 얼른. 글쎄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아무데나 보낼 수야 없잖겠시니까. 외숙모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싫습니다. 천사 같은 우리 경순이를 내다 버리듯이 치우다니요. 아무렴. 그 소리에 혜정이도 눈물을 그렁이며 동의했다. 혼초도 유녀먹고 있을게요. 그러니 우선 고정하세요. 속셈이야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정신대를 뽑는 명목이 간호부나 군수품 공장 여공으로 노력봉사시키겠다는 건데 병신을 데려가 보세요. 정신대가 그게 아니란 게 단박 탄로가 날 텐데 그 야근 놈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치로 봐선 100번 지당한 말이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혼자 있을 땐 그 진이 묻어날 듯 끈적거리던 사내의 호색적인 눈길만 생각나 더럭 겁이 났다. 혜정이는 한 번도 경순이가 성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절대로 그럴 순 없다는 결의는 부지불식간에 광적인 사리마저 불러일으켰다. 사리의 대상은 일정치가 않았다. 경순이까지 붙잡혀가는 세상에 오면 죽는 게 낫지 살아서 무슨 꼴을 더 보랴 싶을 적도 있었고 잡아가는 놈과 사생결단을 하고 싶은 맹렬한 투지가 끓어오를 적도 있었고 그 애를 정신대로 내주느니 차라리 죽여버리고 말지 싶은 광기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 옆에서 태남이가 경순이 걱정보다 아내 걱정이 더 될 만큼 그녀는 평소에 그녀답지 않았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가히 눌리고 있었다. 뭐니 해도 아직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 걱정을 더 해줘야 할 때였다. 면소에다 징용영장을 터무니없이 많이 할당을 해놓고 어느 만큼 목표 달성을 하느냐에 따라 충성심에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경쟁심을 부추겼기 때문에 면석이들이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러나 징병제도처럼 나이만 차면 일단 빠져나갈 수 없도록 돼 있지도 않았다. 노력동원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걸려도 절대절명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 가혹함보다는 불공평이 더 민심을 흉흉하게 했다. 50살이 다 된 가장한테 호적엔 30몇으로 돼 있다고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밤중에 잠자리를 급습해
기류개에 안 올린 남자가 자고 있으면 당장 잡아가기도 했다. 불과 한 해 동안에 새꼴이 피난구장이라는 소리도 옛말이 되고 말았다. 새꼴은 사람이 들고 나는 게 손바닥처럼 빤한 고장이었다. 경우는 경국이를 비롯해 그의 농토에 딸린 젊은 노동력이 광표장 나지 않도록 주제소나 면소와 새롭게 교재를 트지 않으면 안 되었고, 무엇보다도 남자가 너무 여러 상주 인구로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절을 해야만 했다. 최초의 충격이 가라앉자 혜정이도 경순이를 위해 똑같은 신경을 썼다. 칼찬 순사나 면서기풍의 남자가 동구 밖에 나타났다 하면 갈림 낯가리 속에 숨는 훈련은 경순이에겐 무리인 듯 했지만 집요하게 반복하니까 되레 똑똑한 사람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었다. 순사다. 새엄마가 일부러 잔뜩 겁에 질린 신용을 하면서 날카롭게 부르짖는 걸 신호로 경순이는 갈림 낯가리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다. 태남이는 왠지 그게 보기 싫었다. 한 번도 아내가 경순이한테 하는 걸 계모 노릇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적이 없는 태남이었다. 그런 전적인 신뢰감 때문에 오히려 무심한 아버지였건만 이 짓에만은 무심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런 짓을 쓰잘데없는 짓이라고 꾸짖기엔 시국이 너무 흉흉했다. 그는 영문도 모르는 숨바꼭질에 날로 익숙해지는 딸을 갈립더미 속에서 끌어내어 머리칼과 옷에 달라붙은 가랑잎을 뜯어내주면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양력으로는 해가 바뀌었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섣달 금운께인 어느 날이었다. 동구 밖에 순사와 면석이 일행이 나타났다. 어느 때보다 많은 일행이었고 먼저 발견한 마을 사람에 의해 집집마다 연통이 되었다. 행여나 음력서를 세려고 떡살이나 엿슬골 잡곡을 담은 집이 있나 조사가 뻔질날 때였다. 그들 중 앞장선 이가 높이 쳐든 장대골의 새부치가 순사의 칼빛보다 훨씬 더 살벌해 보였다. 두런대는 불안한 기미에 경순이는 자동적으로 몸을 숨겼다. 사람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라 곡식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이라는 걸 구별할 능력이 없었다. 느닷없이 들어닥치는 관공서 사람은 대개 두 가지 목적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어려운 분별법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 밤중에 떡치는 소리가 났다는 제보에 의해 출동한 그들은 처음부터 살기 등등했다. 성까지 호락호락한 주제의 양력에 비해 비과학적인 게 분명한 음력서를 조선설이라고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는 심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들이었다. 불가해한 대로 마치 그게 조선 사람 근성의 최후의 보루처럼 보여서 어떻게든지 깨부수고 짓밟아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떡살이 문제가 아니었다. 조선 명절날은 밥도 굶는 날로 만들어 놓고야 말리라는 악랄한 적개심으로 눈이 핏발 서 있었다. 태남이네는 마을 한가운데였는데도 그들은 뭐가 끌어당긴 것처럼 제일 먼저 들이닥쳤다. 광속, 마루민 농막의 산적한 집단 등을 예리한 눈빛으로만 훑어나가던 앞장선 순사가 경순이가 숨은 갈림 낯가리 앞에서 음험하고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숨죽이고 뒤따르던 혜정이가 안 돼! 하면서 가로막은 것과 그의 장대가 낯가리를 깊숙이 찌른 건 거의 동시였다. 낯가리 안에서도 비명이 들리고 그 역시 놀라 급히 빼낸 장대 끝에 새부치엔 살점과 선혈이 묻어났다. 혜정이는 그 자리에 까무라치고 태남이가 미친 듯이 갈림나무를 파내고 경순이를 드러냈다. 배창자가 터진 경순이는 양순한 짐승이 상한 것처럼 애처롭게 신음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누군가가 무명 헝겊을 찢어주어 상처를 틀어막았다. 달구지를 대주는 사람도 있어서 태남이는 딸을 부둥켜 안고 달구지에 올라탔다. 그러나 개성까지 가기 전에 숨진 딸을 안고 슬프게 울며 되돌아왔다. 그동안의 그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을은 덕택에 그날의 수탈을 면했다. 태남이는 손수 딸의 관을 짜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뒷산 양지짝에 고이 묻었다. 그리고 금음 달빛에 나를 비춰보면서 밤새도록 칼을 갈았다. 그는 딸을 누가 죽게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만 돌아오면 내가 죽였어. 내 탓이야. 몸부림치다가 다시 정신을 잃곤 하는 혜정이 때문에 그 칼을 휘두르는 일은 하루하루 뒤로 미뤄야 했다. 그의 사리를 눈치챈 태임이의 간곡한 만류도 그의 심금을 울렸다. 고정하게 동생, 나를 봐서라도. 그리고 경순이 낳은 애미 생각도 해보게나. 지금도 난 그 사람 모습이 눈에 선하다네. 어찌나 씩씩하고 명랑하던지 첫눈에 쏙 들었었지.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벌써 잊어버렸나. 아버님의 참혹한 시신을 본 게 실성의 시작이었다며. 경순이도 뱃속에 있을 적에 제 애미가 실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온전치 못하게 태어난 게 아니던가. 자네가 외놈한테 억하심정이 없다면 사람도 아니지. 나도 그건 아네만 한 걸음 물러나 시방도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경순애미 생각을 해보게. 자네가 곁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그 사람마저 또 폐인되고 마네. 자네가 칼을 가는 심정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이니 남은 식구는 안중에도 없겠지만서도 그러는 게 아닐세. 경순애미 자네 사람 되고 나서 자네나 아이들한테 드린 지극정성을 그렇게 갚는 데서야 말이 되나. 인두껍을 쓰고서는 차마 못할 짓이니 돌이켜 생각해보게. 나도 늙음하게 실성한 올케를 어찌 맞겠나. 누님, 이 억하심정을 참는 거야말로 차마 인두껍을 쓰고 못할 짓입니다. 누님, 전 어떡하면 좋겠시니까. 태남이는 처음으로 누님한테 매달려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는 복수를 단념하고 혜정이 간호에 온 정성을 다했다. 태임이도 이웃에서 약병아리 고아온다. 양집을 내온다. 물자가 극도로 딸리는 시국에 보통 사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것들을 해다가 식부를 도왔다. 원래 팔자가 순탄치 못한 만큼 심지가 당찬 혜정인지라 차츰 헛소리가 줄고 기력을 회복해 부시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경순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흔적은 풀꽃이 쓰러진 자리처럼 금방 자취도 없어졌다. 그래도 자취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였다. 태남이와 혜정이 내외의 상실감에 대해선 말해 무엇하랴.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일심동체가 되어 공유한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연민 때문에라도 열심히 일하는 게 수였다. 그러나 경우는 달랐다. 경우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아무도 헤아리지 못했다. 그건 물론 경우가 누구보다도 경순이한테 정이 깊었다는 것하고는 달랐다. 그가 경순이를 참으로 좋아한 건 사실이나 애미애비나 동기간 만할 수는 없었다. 마음이 황폐할 때 문득 풀꽃에 이끌리는 것처럼 순수한 위안이 됐을 뿐이었다. 그가 상처 입은 건 애정이라기보다는 자존심과 책임감이었다. 그에게는 많은 일가부치와 이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여들어 자기의 그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우두머리 기질이 있었다. 타고난 천성도 있었지만 외아들로서 일찍부터 부친하고 대등한 의논 상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약간의 나이에 과시한 사업적 성공은 널리 주위로부터 그런 기대와 찬사를 모은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하필 그의 그늘에 가장 온몸으로 기댄 목숨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는데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충격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조차 창피하게 여겼으므로 경순이가 뒷산에 묻히는 걸 보고 나서 새골을 떠나 개성 본집에서 달포 가까이 두문불출했다. 아이들 학교 관계도 있고 고무공장도 문 닫은 건 아니어서 그는 그때까지도 개성분해와 새골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식구들까지도 그가 새골에서 안 보이면 서해랑 집에 있으려니 서해랑 집에서 안 보이면 새골에 가 있으려니 할 정도로 그의 출입은 무상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조차 그는 야속하고 외로웠다. 그는 몸부림치듯이 고독과 싸우다가 집을 떠나 경성으로 올라가 누나네 집에서 며칠 머물렀다. 그의 그늘로 기어들어오지 않고도 어려운 시국을 어렵지 않게 지내는 매형이 갑자기 의지가 되었다. 그는 그동안 고독한 가운데 머리를 짜서 생각해낸 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타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가 꼭 동의해줄 타인으로 매형 상철이를 떠올린 것은 잘한 짓이었다. 상철이는 동의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경우의 구상은 그의 고무공장을 군수품 하청업체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되면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징용이나 정신대를 면제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허가는 굉장한 배경이 있지 않으면 얻어낼 수도 없거니와 설사 얻어낸다 해도 경우 같은 지방상인의 미천으로는 턱도 없으리라는 건 자명했다. 어떻게든지 하고 싶긴 한데 자기 분수로는 허황하달 밖에 없는 사업 계획이어서 비웃음까지도 각오하고 털어놓은 걸 상철이는 진지하게 동의해줬을 뿐 아니라 손쉬운 가능성까지 제시해 주었다. 그는 직업상 여러 계층의 실상과 허상에 정통했다. 이를테면 요새 신문에도 대서특필한 바 있는 조선의 이름난 자본가가 투자한 항공기 회사도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라고 했다. 일본으로서는 조선의 이름난 부자한테 생전 지울 수 없는 친일파의 낙인을 찍은 셈이니 제품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계산을 유보하고도 막대한 정책적인 이득은 이미 올린 셈이고 자본가의 입장에서도 군수품 회사의 명색 하나로 수많은 노동력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굉장한 이권이었다. 비록 생산 능력에 있어선 속빈 강정이라 해도 볼장 다 본 세상에서는 필요하기였다. 박승재를 고문으로 앉혔던 주물회사에서도 승재에게 취체역이라는 실권을 주고 항공회사에 납품할 부품 공장을 신설했지만 그 또한 연불보다 제밥에 마음을 둔 유령회사 수준이라고 했다. 또 박승재가 제일 먼저 물망에 올랐다. 그 어른댁하고 처가하고는 세교가 있는 터 아닌가. 친하다 보니 중간에 의가 상한 적도 있었다고 들었네만 서로 약점까지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한가. 새로 연주를 찾느니 그 어른한테 매달려 보세. 자네하고 나하고 힘을 합치면 불가능은 없다는 거 자네도 알잖나. 상철은 그런 일이라면 신바람부터 나는 성품인지라 일본에서의 과거지사까지 들추어내며 경우를 부추겼다. 아닌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과 교제를 트는 것보다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국이 돼가는 낌새가 심상치 않았다. 최후의 발악이라는 징후가 모든 분야에서 열병의 발진처럼 걷잡을 수 없이 도단하고 있었다. 숨 죽이고 가만히만 있어도 어차피 그런 발악의 시기는 어처구니 없이 빠르게 지나가게 돼 있었다. 그러나 경우는 진득하니 엎드려 있기보다는 앞지르려고 서둘렀다. 어디까지 앞지를 수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을까 따위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뒤쫓기고 있는 자에게 자유의사 같은 건 없었다. 뒤쫓는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이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매영 서두릅시다. 그렇게 해서 천안매부로 다시 손을 잡고 박승재를 공략했고 반승낙을 얻어냈다. 쉬운 일은 아니나 내가 힘쓰면 어려운 일도 아니니 하는 데까지 해봄세.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멸사봉공하겠다는 갸륵한 뜻을 만났는데 어찌 우물쭈물 할 수가 있겠나. 가부간에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릴 테니 내려가 기다리게나. 이 정도로 호락호락하게 나오는 걸 보면 박승재도 뭔가에 쫓기고 있었다. 경우는 어르신네만 믿고 있겠노라는 간절한 부탁과 함께 교재비조로 상당한 금액을 바치고 개성으로 돌아왔다. 그 후 보름도 안 돼서 관계 공무원과 회사 간부와 함께 공장 시차를 내려오겠다는 통고가 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절차일 뿐이니
시설은 눈가림으로 하더라도 높은 사람들 대접은 극진해야 한다고 박승재는 은밀한 당부를 덧붙였다. 경우는 경성서 내려올 높은 사람 일행을 영접하기 위해 몇 년 만에 다시 인삼장을 예약했다. 물자의 궁핍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라 인삼장도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속은 하나도 없었다. 이름난 경성의 미스고시 양식부에서도 라이스 카레 한 그릇 얻어먹으려면 온종일 줄을 서야 할 때였다. 없는 사람은 환장을 하게 배고프고 돈 있고 세도 있는 사람도 헛헛하고 소증날 때였으므로 흠빡 기름지고 질탕하게 대접할 필요가 있었다. 경우는 쇳골에서 사람을 시켜 몰래 어린 돼지와 암탉을 잡게 하고 야미로 쇠고기도 넉넉히 구해 인삼장 주방에다 공급했다. 하다못해 어머니가 작년 가을에 담근 게장까지 퍼갔다. 당일치기가 아니고 하룻밤 묵어가도록 예정된 출장이어서 흥청망청 먹이고 나서 기생을 안동시키는 순서까지 몇 년 전하고 똑같았다. 다만 그때 20대의 풋나기였던 경우가 이제 능구렁이가 다 된 30대여서 그런 일에 능숙하고 무감각해졌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였다. 실상 무뎌지지 않고는 할 짓이 아니었다. 초군 목피로 연명하는 세상에 사내 진미를 약빈하게 처먹은 사내들한테 비단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힌 기생까지 하나씩 안동시킨다는 건 하늘 무서운 짓이었다. 그러나 경우는 양심보다는 계산에 한껏 예민해져 있었다. 여자들 옷 입은 게 몸빼 때문에 여간 꼴싸 나올 때가 아니었다. 여염집 여자건 학생이건 화류계건 아랫도리는 몸빼 일색이었다. 여염집 여자가 저고리에 몸빼를 입어 허리가 드러나 보이는 것도 민망했지만 기생의 몸빼 차림은 남봉꾼이 아닌 점잖은 남자라도 살맛이 안 나게 했다. 실은 공식적인 기생은 있지도 않았다. 곤번 대신 음식점 조합에 속한 특별 여성대원이 돼 있었다. 그들에게 고운 비단옷을 입히고 화장까지 시켰으니 본인이 황홀했을 건 물론이고 대접받는 쪽에서도 선녀가 하강한 것처럼 보였으리라. 그런 선녀로 하여금 잠자리 시중까지 들게 했으니 먹인 것까지 합치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 못할 향응을 베푼 셈이라 치고 경우는 단지 기다리는 일만 남겨놓고 있었다. 예상한 것보다도 빠른 시일 안에 경우는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군수품 공장에 허가를 따냈다. 나사를 깎는다고 했지만 선반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우선 고무공장에다 간판만 바꿔 달았다. 그리고 일가 친척과 쇳골에 사는 소작인가 자작농의 식구 중 징용에 걸릴 만한 청장년들을 닥치는 대로 취직을 시켰다. 물론 월급 한 푼 지불 안 하고 징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신분 보장만 해주는 거니까 대단한 고난이었다. 이 고난을 얻기 위해 경우는 인삼장의 향응과 거액의 뇌물을 썼고 그리고 그의 성을 잃었다. 나 죽거든 갈라는 어머니의 언명 때문에 그때까지 창시를 못하고 있던 경우는 군수공장 허가 절차상 조선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좀 곤란할 거라는 박승재의 기뜸을 지당한 걸로 받아들였다. 창시를 못할 때는 어머니가 제동을 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걸치적거릴 만하지도 않았다. 그는 호주였다. 어머니의 승낙 없이도 얼마든지 창시 개명을 할 수가 있었다. 외가 진외가 쪽으로는 번족하지만 사고무친했던 선친의 외아들이어서 친가 쪽으로는 고족한 경우는 이 시들의 창시 중 가장 흔한 군의모도를 본따 군의모도 요시오가 됐다. 한창 나이에 조선 사람 장정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징병해서 빼낼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서 생각다 못해 결정한 일이오니 어머니께서 눈 감아 주셔야지 어쩝니까. 그 정도의 양해로 충분했다. 경순이의 참사로 태임이는 마음뿐 아니라 몸도 눈에 띄게 무력해져 있었다. 고운 티는 물론 간간히 번뜩이 든 성깔의 서슬 같은 것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경우도 당장은 좀 섭섭했지만 그가 펴든 우산이 한층 넓어지고
그 그늘에 더 많은 사람이 난세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우월감과 만족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경우의 새로운 우두머리 노릇은 5달 만에 끝났다. 그해 8월에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36년 만에 해방이 된 것이다. 그건 경우 개인을 위해서도 보통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우산 밑에서 난을 피하려는 인원은 자꾸만 늘고 우산의 넓이는 한정돼 있으니 그는 본의 아니게 사람을 고르거나 밀쳐내야 하는 짓도 해야 했다. 이러다가 내가 혹시나 세도를 부리게 되지나 않나 돌이켜보았을 때는 이미 전지전총으로지만 한두 마디씩 원성이 들릴 무렵이었다. 그래서 그는 해방의 감격에 광해하는 군중 속에 어울려 우쭐우쭐 춤을 추면서 조국을 되찾은 감에 못지않게 자신이 아차고비에서 구원받은 듯한 기쁨을 맛보았다. 군중 속에 한 목소리가 친일파를 타도하자고 부르짖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합세하면서 군중의 의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드높아졌다. 군중에 남아도는 힘은 복수와 파괴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다. 경찰서와 파출소에다 돌을 던질 때까지도 군중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엔 그래도 이성적인 게 남아있었다. 관공서를 파괴하지 맙시다. 관청은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조선 사람이 주인 노릇할 재산을 우리가 지켜야지 깨부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소리가 먹혀 들어갔다. 어떤 파출소와 동에는 벌써 조선 청년이 자위대의 간판을 걸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데도 있었다. 그러나 본물처럼 터진 원한은 복수를 단념할 수 없었고 복수의 대상은 관공서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다. 고등계 형사의 집이 파괴와 약탈을 당하고부터는 군중은 무리무리로 나뉘어졌다. 다음 차례를 정하는 데 의견이 분분해졌고 그런 공분에 사원이 섞이기 시작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경우에 날림 하천공장도 손에 몽둥이를 든 청년들에 의해 철저한 파괴와 조롱을 당했다. 시설은 보잘것없이 간판만 어마어마했다는 게 경우의 친일 행각을 거물급인 양 과대평가하게 만들었다. 시상에 외놈 눈에 얼마나 잘 보였으면 아무렴 총독이 빽이 대주지 않고서야 무슨 수로 저런 간땡이 큰 짓을 했겠는가. 몽둥이 든 사람들보다 더 신이 난 구경꾼들도 이렇게 한마디씩 거들었다. 다음은 경우의 살림집 차례였다. 공장은 파괴만 당했지만 살림이 짭짤한 서해랑 집은 약탈까지 당했다. 그들은 억울하게 빼앗겼던 제 물건 찾듯이 당당하게 드립다 욕까지 해가며 제각기 쓸만한 물건을 챙겼고 장롱이나 장독 등 들고 나갈 수 없는 건 산산조각을 냈다. 식구들은 몸만 겨우 셋골로 피했지만 셋골집도 미구의 노한 마을 청년들에 의해 짓밟혔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는 시골집이라 기둥만 남겨놓고 문짝이란 문짝은 모두 다 산산조각으로 결단을 냈다. 충천하던 의부는 충동적인 파괴의 쾌감으로 확산돼 갔다. 공출이나 노력동원과는 무관한 호적계의 면서기지까지도 짓밟히고 저주를 당했다.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일본 놈한테 빌붙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여겨지던 무리들네 집을 짓밟고 약탈해도 아무도 몰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니 독립이 된 게 틀림없다고 여긴 것은 잠시였다. 소련군과 미군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 진주한다고 했지만 38선이라는 금이 땅에 그어져 있다는 게 시골 사람들에겐 실감이 나지 않았다. 논두렁, 밭두렁, 능선, 강줄기 어느 한 군데도 직선이 없는 게 우리 자연 환경이었다. 학교를 다녀 위성과 경선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 해도 그게 땅에다 정말로 구체적인 금을 그을 수 있는 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지도를 펴보면 개성은 그 금이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아무도 그 금을 본 적이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공의 금이라면 엄연하고 구체적인 사람 사는 사정을 봐가며 휠 수도 돌 수도 있어야 마땅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38선이라는 금이 정확하게 개성 땅 어디를 지나가나 보다는
미군이 진주하는 게 더 유리할까, 소련이 진주하는 게 더 유리할까 하는 제 나름의 전망을 하기에 급급했다. 지주나 돈푼이나 번 상인들은 미군이 들어오길 바라고 소작인이나 남의 집 고용살이하던 가난한 이들은 소련군이 진주하길 은근히 바라는 추세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어쩌면 미소 양군은 그 모습을 나타내기에 앞서 이념의 바람을 먼저 불어보냈는지도 모르겠다. 3파선이 지나가는 금은 정확하게 송악산 북쪽이라는 식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개성에는 소련군이 먼저 진주했다. 며칠간의 행정의 공백기를 장악했던 자위대는 인민위원회로 변신을 하고 각 기관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공장은 노동자에게,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벽보가 개성 분해는 말할 것도 없고 총구석 토담까지 붙었다. 경촌 동지할 희소식이었다. 일본 놈을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던 족속들을 한번 혼내주고 싶어서 너도 나도 휩쓸렸던 파괴 행위는 제각기 주인 노릇할 장소를 찾으려는 개별적인 하극상과 약탈로 변했다. 분해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인력 것만 봐도 타는 사람은 누구고 끄는 사람은 누구냐는 식으로 깨부수고 양쪽을 다 욕보였다. 위계질서의 혼란은 곧 행정력의 마비를 가져와 불과 며칠 사이에 분해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 경성 가는 기차도 같은 미군이 진주한 봉동이나 장단까지 걸어가야 탈 수 있다고 했다. 경우는 간단한 행장을 꾸려 경성 갈 채비를 하고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경성 가서 자리 잡는 대로 곧 모시러 오겠습니다. 애미 오고 아이들이나 데려가도록 하게나. 내 걱정은 말고. 어찌 그리 섭섭한 말씀을 하시니까. 기차만 전처럼 개성역에서 탈 수 있어도 어머니를 이 무법천지에 남겨놓고 떠날 제가 아닙니다요. 글쎄 내 걱정은 말래도 만약 너희 외삼촌 같은 일꾼도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 되면 그때 떠나겠네. 그때까진 두고 볼 테야. 그때 태이미는 파괴와 약탈을 면한 태남이 내에 기거하고 있었다. 개성과 셋골의 두 집이 그 모양으로 기둥뿌리밖에 안 남았는데도 별로 낙심하거나 겁내지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는 어머니에게 경우는 속으로 정이 뜨악해지고 있었다. 평상시와 다름없기만 해도 경순이가 그 꼴 당하는 걸 보고 나서 혼이 반쯤 나가 희노애락에 무딘 상태에 연속이려니 싶었을 텐데 간간히 호기심을 드러내 보이는 게 싫었다.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서해랑 집에서 직접 그 일을 겪고는 혼비백산하여 아이들하고 친정으로 간 후 여지껏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생전 외삼촌네 얹혀서 사실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아들 체면이야 어찌 되든 말든. 경우는 버르장머리 없이 말끝을 얼버무리며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조금도 노여워하지 않고 수줍게 웃었다. 아닐세, 아냐. 나 그런 생각한 적 없네. 새꼴에서 죽어야지 싶은 거야. 이루다 말할 수도 없지만서도. 우리 집이 저꼴로 작살이 났는데도요. 딴 사람도 아닌 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그렇게 만들었는데도요. 상관없어. 문짝만 몇 개 해달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역정을 내나, 내 길. 조금만 손보면 쓸만한 문짝도 많대. 저 소리 안 들리나? 며칠 전부터 외삼촌이 손본답시고 저렇게 뚝딱거리는데 글쎄 솜씨가 어떨려는지. 경우는 아무리 그래봤댔자 어머니가 다시 그 집 안방마님 하긴 틀린 세상입니다 라고 오금을 받고 싶은 걸 힘겹게 참아냈다. 외삼촌한텐 대신 그 소리를 해줄 작정으로 밖으로 나왔으나 저만치 헛간 모퉁이에다 망가진 문짝을 산더미처럼 모아놓고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힘이 스르르 빠졌다. 아직 늦더위가 빠지지 않아 상가들의 지푸름이 축 늘어져 있는 게 잠시 성장을 멈춘 것처럼 따분해 보이는 가운데 홀로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은 괜히 위압적이었다. 경우는 어머니와 외삼촌이 갈라놓을 수 없는 한패라는 생각을 하며 울적하고 노여워졌다.
그는 그냥 휑하니 동구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뒷동산으로 올랐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경순이의 무덤은 숨쉬는 처녀의 젖가슴처럼 봉긋하고 부드러웠다. 비석도 상석도 없었지만 앞이 트이고 때가 고르게 자란 게 항상 돌보고 있는 손길을 연상시켜 경우는 가슴이 찡했다. 뒤따라온 태남이가 그의 곁에 말없이 앉았다. 시척지근한 땀냄새가 확 풍겼다. 쓸데없는 짓을 왜 하십니까? 경우가 먼저 퉁명스럽게 말을 시켰다. 왜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게? 문짝은 왜 고치세요? 누구 좋은 일을 하시려고요? 누님이 하도 원하셔서. 어머니도 아실 건 아셔야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걸 알려서 마음 상하게 해드릴 게 뭔가. 그럼 외삼촌은 우리가 다시 그 집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참 딱도 하십니다. 꼭 그래서 문짝을 고친 건 아니네. 쓸만한 걸 모다 보니 자연히 손질도 하게 됐나 보이.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손에 날 짓 좀 그만하세요. 내가 그렇게 이해에 밝았으면 짓는 족족 공출로 빼앗길 줄 번연히 알면서 어떻게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겠나. 태남이의 순하디 순한 눈이 경우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경우는 마주보던 눈길을 까닭없이 피하면서 딴청을 부렸다. 전 이 고장을 뜰까 합니다. 경성 가려고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어야죠. 그래, 자넨 소시적부터 그릇이 컸더랬지. 이제 전쟁도 끝났겠다. 마음 놓고 대처해 나가 활개를 한번 쳐보게. 할 일이 좀 많겠나. 고맙습니다, 외삼촌. 어머니는 도무지 탐탁해 하시는 것 같지 않아 기가 꺾일 판이 없거든요. 경우가 처음으로 고분고분해졌다. 무덤가 원추리꽃에 고추잠자리가 간당간당 앉았다가 날아갔다. 산자락까지 기어 올라온 터, 밤머리에 물이 지어 핀 도라지꽃을 보고 불어온 바람이 하도 쓸쓸해 경우는 으스스 몸을 웅숭거렸다. 경순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일순 세상이 텅 빈 것 같은 허망감으로 이어졌다. 가긴 가더라도 얼마간 예서 더 머물렀다가 가는 게 안 좋겠나. 마음이 여려져 있었기 때문인지 태남이의 타이르는 듯한 말투가 울컥 귀에 거슬렸다. 왜요? 뭐하러요? 왜요라니. 그 지경 당하고 나서 여지껏 자네 마을 사람들하고 변변히 눈길 한번 마주친 적 없었자는가. 그래서요. 여기 남아있는 식구들 생각을 해서라도 왼수진 건 풀고 갔으면 싶어서 하는 소리네. 저더러 그 배은망덕한 놈들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인가요? 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네, 저 그 꼴 안 봅니다.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난 자네더러 무릎 꿇라곤 안 했네. 그냥 예사롭게 섞여 지내는 사이에 저절로 화해가 되는 게 여지껏의 우리네 인심이었잖나. 그러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공고지. 화해하고 싶은 건 자네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하련만 말을 못 꺼내는 심중도 헤아려 줘야지. 화해는 싸움을 건쪽에서 훨씬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 그 배은망덕한 것들한테 무슨 인지상정이 통합니까? 외삼촌도 속 차리시고 어림도 없는 꿈 꾸지 마세요. 자네 자꾸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하는데 어째 듣기가 싫구먼. 태남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경우를 바라보았다. 경우도 지지 않고 발끈했다. 외삼촌도 똑똑히 보셨잖아요. 감히 우리 집을 깨부수면서 친일판의 집이라고 지랄 발광한 것들이 누구였습니까? 타동네 것들이면 저 이러지 않습니다. 다 우리계 사람들이었고 그중에도 내 덕으로 근로보국대나 징용을 빠지고 여지껏 목숨을 부지한 것들이 주동자였다고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서해랑 집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공장에 취직시켜 빈둥빈둥 놀리면서 끝까지 신분 보장해준 우리 공장 패거리가 앞장서서 깨부시는 짓도 도둑질도 욕짓거리도 제일 잘하더라고요. 제 집 사람이 그때 놀란 가슴이 병이 돼 여태 못 추스리는 것도 다 그런 이치죠. 제 입에서 배은망덕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그런 것들을 돌본다고 내 돈 들여가며
갖은 안 입고 온 걸 다 참은 제 꼴이 창피해서 이쯤 해두는 줄이나 아세요. 자네가 그들을 끼고 돈 건 사사로운 공이고 그들이 자네를 한바탕 규탕한 건 공분이었네. 사사로이 입은 은혜 때문에 공분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그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아닌가. 허나 사사로이 베푼 것마저 없었던들 내가 어떻게 화해를 입에 담을 수 있었겠나. 결국은 외삼촌까지도 저를 친일파 취급하시는군요. 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계 사람이나 일가 친척을 보호하고 싶은 욕심에서 일본 놈한테 빌붙었던 것뿐인데 우리 경순이 배창자를 찔러 죽인 순사가 조선 사람이었다는 건 자네도 알지. 그놈도 아마 자네 같은 변명은 가능했을 걸세. 그놈 역시 제 식구 굶기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짓 했을걸. 실상 그건 변명도 아니지. 식구들에겐 그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그늘이었다는 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었을 테니까. 그와 자네의 차이는 그는 고작 제 식구들을 보호할 능력밖에 없었고 자네는 일가 친척과 마을 사람의 안전까지 참견할 만큼 오지랖이 넓었다는 것밖에 더 있겠나. 그만하세요. 제발. 경우는 외삼촌한테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고 싶은 광폭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아마 외삼촌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선입감만 없었던들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는 주먹을 헛되이 떨면서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그 길로 개성으로 가서 경성으로 뻗은 국도로 접어들었다. 야다리 이쪽엔 소련군이 지키고 있었지만 건너편 다리 남쪽엔 미군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야다리를 건넜지만 양쪽에 보초를 선 양국의 군인은 서양 사람 특유의 알게 뭐냐는 듯한 맺힌 데 없는 표정으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야다리 위에 경계선 같은 건 그어져 있지 않았다. 경우는 괜히 맥이 빠져서 건들건들 야다리를 건넜다. 어려서 말썽 부리면 어른들이 저 녀석은 야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어디서 저런 별종이 나왔을까 라고 야단치던 생각이 났다. 그 한마디의 회상이 평범한 회색빛 양의 다리를 아련한 그리움을 가지고 되돌아보게 했다. 비슷한 추억을 가진 개성 사람들이 다리가 미어지게 남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봉동역까지는 심리 남짓한 거리였다. 땅 위엔 아직 아무런 금도 표시도 없었지만 경의선은 봉동역에서 멎어 있었다. 봉동역은 인산인해였고 무법천지였다. 경성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사람들은 승강구에서 밀치고 밀려나기보다는 숫제 유리창을 깨부수고 밑에서 밀어주고 안에서 잡아당기는 방법을 쓰고 있었다. 내표소도 개찰구도 비어 있었다. 경우도 남들이 하는 대로 무임승차를 했다. 유리창을 이용하지 않고 승강구에서 머리약을 쓴 건 밖에서 밀어주고 안에서 당겨줄 동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기차가 움직였다.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탔으면서도 아무도 기차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던 양 일순 여기저기서 환성이 일었다. 경우는 숨막히게 짓눌린 상태에서 그래도 키가 큰 덕으로 유리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드문드문 피어나기 시작하는 코스모스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무렵 인삼장에서 해방 후 처음으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개성 부윤이 베푼 잔치였다. 해방 전의 부윤은 아직도 부윤인지 스스로도 불확실했다. 그러나 하급기관이 인민위원회 패들에게 장악된 것과는 달리 부윤의 자리는 아직도 공백이었다. 아무도 부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나서지 않았고 새로운 인물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어디서부터 임명이 되는 건지 그 전달체계도 확실치가 않았다. 잠시 피신했던 부윤이 이런 공백기를 틈타 그의 집무실에 나와 얼쩡거려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다. 처음엔 사물함이나 깨끗하게 해놓으려는 게 출근의 목적이었으나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책 잡힐 증거물이 될 만한 공문을 슬쩍슬쩍 찢어버리거나 불태울 만큼 대담해졌다. 그쯤에 두고 집에서 근신하고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사람의 욕심이란 그게 아니어서
부윤도 해방된 내 나라에서 계속해서 부윤 노릇 못해 먹으란 법 있나 싶어지기도 시작했다. 해방 직후만 해도 언감생심이었던 욕심을 부윤 스스로도 책임감으로 착각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소련군이 진주한 후에 개성 분해에 극심한 혼란상과도 관계가 있었다. 경운회가 당한 것 같은 보복행위가 차츰 공분을 넘어 사원으로까지 번지고 약탈 그 자체를 즐기는 불량배들이 날뛰게 된 것까지는 그래도 약가였다. 주둔군이 시장 바닥에서 먹을 것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고 행인의 소지품 중 특히 시계를 좋아해서 약탈을 하고 뒷골목에서 부녀자를 겁탈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분해의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따발총을 메고 한 팔에 시계를 팔목서부터 팔꿈치까지 연암은 개나 차고 으스대며 거리를 활보하는 소련군 사병을 거리에서 흔히 구경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인종이 달라서 그런지 우리네의 노소를 구별 못하고 늙은이도 치마만 둘러쓰면 끌고 가 겁탈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부유는 사뭇 비장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으로 주둔군의 최고 책임자를 회유하여 부민의 미풍양속을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아버지 대에 연해주로 망명하여 그쪽 교육을 받고 소련군 장교가 된 조선 청년이 중요한 통역 업무를 맡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접촉을 시도한 게 의외로 빨리 연결이 되었다. 역시 동족이 좋긴 좋구나 싶은 게 그 청년 장교는 그의 부윤이라는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깍듯하게 대해주었을 뿐 아니라 부민의 안정을 생각하고 고뇌하는 그의 마음까지 충분히 헤아려주면서 공감과 존경을 표시해 주었다. 이런 말귀 잘 알아듣는 통역 장교 덕에 진주군 대자를 주빈으로 초청해서 대접하고 면담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장소를 인삼장으로 정하는 데까지도 문제가 없었다. 개성에선 시설로 보나 경치로 보나 가장 1급의 장소였고 부청에 속한 기관이어서 가장 자주 스스럼 없이 이용하던 장소였다. 그러나 분해의 교통이 거의 마비된 때 기생들을 인삼장까지 모아들이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됐다. 술과 음식만으로 잔치를 베풀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의 오랜 교제와 청탁의 경험에 의하면 환심을 사려다 되게 분심을 사는 잔치가 될 게 뻔했으므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생을 불러 모아야 했다. 부윤에겐 아직도 손발처럼 움직여주는 부하들이 있었다. 그 수요나 그 충성도가 해방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은 부윤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한땐 세상 눈치 봐가며 등을 돌렸었지만 며칠간의 혼돈은 그들로 하여금 성급하게도 부윤의 시대를 그리워하게 했던 것이다. 자진해서 나선 부하들이 대낮에 기생을 한 명씩 동부인 형식으로 인삼장까지 데려오는 걸로 그 걱정은 수월하게 해결이 되었다. 좋은 음식과 독한 술과 아리따운 기생을 갖추고 손님을 초대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교제의 솜씨를 발휘하려던 부윤의 꿈은 진주군 장교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 군화를 신은 채 매끄럽게 닦아놓은 마루로 올라서려는 대자와 수행한 장교들에게 신발을 벗도록 일러줄 때까지만 해도 풍속에 차이려니 싶어 오히려 미안하게 여겼다. 서양 사람네 집을 방문해서 신발을 벗고 올라선 게 도리어 망신이 됐다는 이야기쯤은 부윤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구두 속에서 나온 그들의 발이 1인들의 옷을 찢어 만든 헝겊으로 친 간발이었으니 부윤도 질릴 수밖에 없었다. 때는 삼복더위를 넘겼다고는 하나 아직도 대낮엔 무시옷이 제격인 늦더위가 남아있었다. 간발에서 나는 냄새가 고약한 건 당연했다. 술도 개성 특산의 45도짜리 소주를 준비했지만 화주를 마셔난 그들은 숭늉 마시듯 사발로 들이켰고 젓갈질은 서툴고 식욕은 다급한지라 음식을 손가락으로 집어먹고 나서 그 손으로 신기한 듯 기생들의 비단 옷을 마구 주물렀다. 신발을 벗으라고 일러줄 때까지는 제법 잘 움직이던 풍속의 차이에 대한 부윤의 이해성은 간발에서 그만 탁 막혀버리고 나선 영 풀리지를 않았다.
하는 짓이 하나같이 망측하게만 보이니 대화가 풀릴 리가 없었다. 교제는 뒷전이고 그 꼴을 참아내는 데만도 녹초가 되고만 부유는 그들의 지중과 야음을 틈타 접대차 참석한 일행을 눈짓으로 규합해 인삼장을 걸음아 날살려라 빠져나왔다. 기생들은 부윤의 일행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생들은 이미 취한 장교들의 억센팔에 하나씩 휘감겨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기생 따위가 주둔군의 청격스러움도 참아내지 못하는 부윤의 귀골스러움과 일행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인삼장에 남겨진 기생들이 점령군한테 밤새도록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불문가지였다. 다음 날 아침 인삼장을 나오는 기생들은 하나같이 엉치뼈가 퉁겨 나온 것처럼 괴로워하며 어기적거려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주둔군은 소련군에서 미군으로 바뀌었다. 부윤이 베푼 인삼장의 질탕한 잔치의 효험이 나타나고 말고 할 새도 없었다. 북이 산발도선을 정확하게 긋고 보니 개성은 그 이남이 된다고 했다. 봉동역에서 끊겼던 경의선도 개성을 지나 토성까지 이어졌다. 미군이 들어오자 새하얀 밀가루와 알록달록한 알사탕을 한바탕 공짜로 풀었다. 첫 선을 보인 미제 물건이었다. 나이 지긋한 개성 사람들은 지금도 해방후를 회상할 때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개성 사람들은 그때 미제 사탕을 안 받아 먹었답니다. 사탕 발림을 거부한 거죠. 그러나 그 전에 기생들이 부민을 대신하여 겪은 치욕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종장. 일제 말기에 밥이라도 굶지 않으려고 새골로 모여들었던 태임이의 친가 외가부치들은 경우를 시작으로 해서 속속 그 고장을 떠났다. 부성신의 노부부만 개성 본가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들 서울로 떠났다. 그동안 진 신세를 고마워하며 빈말로라도 어서 돈 벌어서 은혜를 갚겠노라 살해하고 떠난 식구들도 있었고 못에 토라졌는지 내 생전에 이쪽에다 대고 오줌도 안 누겠노라 앙심 섞인 맹세를 하고 떠나는 식구들도 있었다. 외가인 손신애가 특히 그러했다. 선친인 손태복 씨가 생전에 동네 인심을 별로 못 얻었고 땅떼기도 남아있지 않아 동네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릴 건덕지가 없었던 자격지심이 태임이한테로 뻗친 듯했다. 입밥 먹을 땐 다 같이 입밥 먹고 보리밥 먹을 땐 다 같이 보리밥 먹으며 공평하게 대접하려고 애썼건만 속에 챙겨둔 웬 야속한 사연이 그리 많은지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한바탕 포다를 부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동생,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될 날 있다는 게 무슨 소릴까? 새겨 들을수록 괘씸하네요. 태임이는 외가로 사천 올케벌 되는 이가 남기고 간 말이 가시처럼 걸려서 이렇게 태남이에게 하소연을 했다. 새겨 듣고 말고가 어딨소. 생전 잘 사나 두고 보자는 악담이 아니겠소. 다 자격지심에서 나온 소리니 잊어불어요. 그래도 난 우리 외가 쪽만은 그 난리통에도 식구가 한 명도 안 줄어 그런 복은 없다 싶더니만. 섭섭해하지 마시라니까요. 나도 송가니까. 후성신에도 떠났다. 후성씨가 제일 늦게까지 처져 있었던 건 징용을 피해 행방을 감춘 광표가 행여나 새꼴로 돌아오든지 기별을 하지 않을까 해서였다. 정작 징용으로 끌려나간 사람도 돌아오는데 광표는 종무 소식이었다. 손씨 빼고는 학병, 징병, 징용 등으로 한두 식구 잃지 않은 집이 없어 서로 위로가 되다가 광표만이 나중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후성씨는 몹시 외로워했다. 자식이 둘이나 딸린 며느리가 울고 짜는 것을 매일 봐야 한다는 것도 할 짓이 아니었다. 서울에 남아있던 둘째 임표가 미군 부대에 취직을 했는데 수입이 쏠쏠하다는 소식도 후성씨의 엉덩이를 들먹이게 했다. 태임이 마음 같아선 임표가 모시러 와서 그 집 식구들이 어깨 펴고 떠났으면 싶었지만 후성씨는 그새를 못 기다리고 짐을 쌌다. 소시적 닥터스톤 내서 고용살이 하면서 익힌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영어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셋골을 떠났다. 그는 떠날 때도 태이민네한테 진 신세를 못 잊고 작별을 아쉬워했지만 떠난 후에도 때마다 문안 편지를 잊지 않았다. 광표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건 이듬해 여름이었다. 셋골을 떠나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피신한 데가 함흥 근방의 산골이었다고 한다. 해방이 되자 함흥으로 나와 그쪽 청년들과 휩쓸려 항일투쟁을 한 것처럼 으스대며 청년 동맹일을 볼 땐 그쪽에 눌러살 마음이 들 만큼 대우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차츰 부모 형제 처자식 생각이 났다고는 하나 그건 제 변명이고 10중 8구는 그의 역마직성이 그쪽의 경직성을 못 견디었으리라는 게 식구들의 짐작이었다. 어찌됐던 광표까지 살아 돌아오니 전쟁통에 목숨을 잃은 건 경순이 하나로 축소되어 더욱 억울하고 한이 되었다. 후송이네가 떠난 걸 마지막으로 더는 떠날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없어진 마지막 식구는 태이미와 태남이네 식구 전부였다. 태남이도 식구도 전부라야 그의 아내 혜정이와 아들 경국이까지 겨우 세 식구여서 비록 부서졌지만 덩치가 큰 태이미네를 수리하고 합적 것만도 네 식구밖에 안 됐다. 네 식구 중에서도 경국이는 미덥지 못한 불안한 식구였다. 어른한테 마음 쓰는 거나 산포에서 몸 쓰는 게 나무랄 데 없이 탐탁한 게 되레 어른들에겐 불안했다. 조금만 배운 게 있거나 도시에 연줄이 있어도 공부를 더 해보겠다고 넓은 세상을 구경해 보겠다고 큰 돈을 잡아보겠다고 시골 구석을 뜨는 게 해방 후 새로운 풍조였다. 경국이는 중학교까지 나왔을 뿐 아니라 공부를 좋아했으니 전문대학에 가고 싶을 만도 했고 정 가고 싶다면 말릴 형편도 아닌데도 통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또 연줄로 보더라도 서울 가서 눈치 보지 않고 기댈 만한 데가 다 쏠쏠했다. 제일 먼저 서울로 가서 상처리하고 손잡고 적산가옥도 접수하고 마카오 무역도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는 그렇잖아도 내려올 때마다 서울 가자고 경국이를 꼬셨다. 하는 짓이 진국스러워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되려니 탐이 나서이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모셔가려는 사정공작이기도 했다. 경우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자 즉시 처자식을 데려갔고 물론 어머니도 모셔가려고 했다. 그러나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네가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완강했다. 외아들로서의 체면을 생각해달라는 말까지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셋골 써 죽고 싶다는 거였다. 경우는 외아들로서 효도와 책임을 다하고 싶은 진심이 거부당한 것보다도 어머니가 셋골을 정 떠나려 하지 않는 게 더 야속했다. 경우도 아직도 셋골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할 만치 꽁생원은 아니었다. 봉동역까지 걸어가면서까지 성급하게 개성 땅을 등질 때는 생전 안 돌아올 것처럼 앙심을 품은 건 사실이나 곧 일이 잘 풀려 큰돈을 만지게 되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것도 고향이었다. 다행히 개성이 산발 이남이 됨으로써 어머님을 뵈러 수시로 드나드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고향 사람들도 언제 그랬더냐 싶게 그를 우러러보게 됐다. 경우야말로 시골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마카오 신사의 본복이었다. 그 사람은 어dim에 가던 눈에 돈의 흐름이 훤히 보인다더군. 그러니까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나 봐. 이런 허무맹랑한 소문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좁고 어수룩한 고장이었다. 그러나 경우는 그 고장 사람들한테 당한 걸 결코 어수룩하달 수 없는 배신이라고 여겼고 그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요컨대 그는 셋골이 싫었다. 무쪽 자르듯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도록 그 고장에 집착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났다. 어머니, 여기가 뭐가 좋다고 못 떠나세요. 어머니는 인심하시지만 시골 사람 인심이 얼마나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 음흉한 거 무섭지도 않으세요. 무섭긴 그까짓 게 뭐가 무섭누. 난야 경순이 찔러 죽인 순사가 버젓하게 빨갱이 잘 잡는 경찰로 출세에 다닌다는 소울이 더 무섭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할 말이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순사도 해방 직후 잠시 피신했다가 가족을 이끌고 이판사판으로 서울로 이사를 한 후 일이 잘 풀려 사찰계 형사로 그 솜씨를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섣불리 그의 과거를 들추었다간 빨갱이로 몰릴 거라고 시골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요지부동인 어머니를 움직이려니 경국이라도 꼬실 수밖에 없었다. 태남이가 아직 정정하다곤 하나 경국이 없인 산포를 꾸려나가지 못할 테고 그보다도 노경의 세 식구에게 씩씩한 경국이가 들고 나는 게 얼마나 큰 낙이요 보람일까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경국이만 서울로 빼낼 수 있다면 남은 식구 따라오는 건 문제도 없으리라는 게 경우의 계산이었다. 경우도 언제부터인지 어머니와 외삼촌을 모자지간보다 더 떼일 수 없는 한묶음으로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경국이는 점점 경우의 이런 희망과는 얼토당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튼튼하고 마음씨 고운 이웃마을 처녀한테 중매를 넣어 청혼을 했고 곧 성사가 되어 혼인잔치를 해서 세 분 위더른한테 큰 기쁨을 주었다. 다음에 아들까지 낳고 내외가 합심해 농사에 힘을 쓰니 그가 셋골에 뿌리 내리리라는 건 누가 보기에도 의심할 나이가 없었다. 만약 6.25 사변만 없었던들 그는 셋골에서 상봉하솔, 다복하고 늠름한 농사꾼 노릇에 자족하며 늙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여름에 날리는 그의 처다들의 돌도 되기 전에 휘몰아쳐 왔다. 그는 일찌감치 의용군을 지원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골기대회가 파하고 나서 일이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그보다 앞서 본의 아니게 인민재판에 구경꾼 노릇을 한 것도 그 일을 피할 수 없게 한 심리적인 원인이 되었다. 인민재판에서 목격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제목이 도무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비슷한 죄를 짓고 남은 죽었는데 나만 살아봤댔자 속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 잔뜩 혼란스러운 판에 의용군 지원은 덮어놓고 뛰어들고 싶은 속죄의 길이었다. 그러나 촌의 국민학교에서 개성시내 국민학교로 옮겨갔을 때는 그에게 광적인 충동을 일으켰던 패거리들은 어디로 갔는지 이미 다 빠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거기서 다시 딴 장소로 옮겨지던 중 밤에 어둠을 타고 도망을 쳐 셋골로 돌아왔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집과 식구들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고 외골의 그리움이 만난을 무릅쓰게 했다. 그의 아내는 물론 부모와 고모는 그의 도망을 죽은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두려워하며 기뻐했다. 늙은 고모가 그를 감추는 일을 자진해서 맡고 나섰다. 그전부터 골골하던 태임이는 아예 안방 아랫목에 자리 보존하고 눕고 벽장에다 경구기를 감추었다. 여러 번 위기가 있었으나 노인의 병자 노릇이 하도 어마만지라 아무도 함부로 그를 넘어 벽장에까지 손을 댈 엄두를 못 냈다. 그해 가을에 세상이 바뀌니 경국이는 다시 세상 햇살을 보게 되고 서울 식구들과도 연락이 닿았다. 친손과 외손자가 다 인민군 치하를 무사히 넘기고 국군에 입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태임 노인은 어서 죽고 싶다고만 말했다. 몇 해 전 칠순을 넘긴 노인에게 인민군이나 국군이나 젊은이가 목숨을 걸어야 하기론 마찬가지로 보였고 무엇보다도 험한 꼴 보기 전에 죽고 싶은 게 진심에서 우러난 소원이었다. 처음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칭병이 차츰 골수에 사무쳐 이젠 뒷간 출입도 어려웠다. 석 달 동안 오금이 저리도록 마음을 졸인 게 노안을 깊게 한 것 같았다. 그해 겨울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세상이 바뀔 조짐이 보이자 경우는 동구밭까지 찝자를 타고 와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했다. 그러나 노인의 정기는 근력이 좋을 때보다 오히려 더 꼿꼿해서 막무가내였다. 다 죽게 된 늙은이가 뭐가 무서워서 이 좋은 죽을 자리를 뜨겠느냐는 거였다. 그동안에도 전세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 경우는 노인들과 헛된 신경이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다. 서울에 있는 제 처자식을 피난시키는 일이 더 급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경국이 내일만이라도 꼭 피난을 가도록 하라고 이르고 황망히 셋골을 떠났다.
저런 빈말을 누가 못 털고. 태임이는 아들이 집차에 경국인의 식구를 싣고 떠나지 않은 게 여간 야속하지 않았다. 만약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힌다면 경국인의 식구만은 꼭 피난을 보내고 싶은 게 태임이뿐 아니라 태남이 내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세상이 뒤집힐 때마다 이웃끼리 이간질하거나 고자질해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가 전쟁의 포화로 죽어가는 목숨보다 많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나 경국이는 경국이대로 새 노인만 남겨놓고 저의 식구끼리만 피난을 떠난다는 건 차마 못할 짓이라 차일피일하는 사이에 사태가 급박해졌다. 다시 세상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인 듯 싶었다. 죽을 때 죽어도 내 집 집구 속에 앉아 죽을 배짱으로 있던 원주민들도 나무로 물밀듯 밀려오는 피난민들 입을 통해 중공군이 얼마나 무섭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마 뜨거라 황망히 피난짐을 쌌다. 경국이는 처자식은 남겨놓고 혼자만 떠나겠다는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았다. 태임이가 병석에서 삿대질을 하며 호령을 했다. 이놈, 처자식이 무슨 물건이라든 내 눈발길 떨어지기 쉽고 생색내기 좋자고 처자식을 제펴먹으려 들게. 나도 인서가 그런 물건 안 잡는다. 왜 걔들 입장으로다 생각할 줄 모르는. 천하에 못난 게 사내 콧배기만 믿고 계집 자식을 제 물건 다루듯이 허는 거야, 인서가. 노안이란 워낙 사그러져가는 불씨 같아 정신이나 근력이 가물가물하고 조용한 법인데 벼랑간 이렇게 쇠된 목청으로 악을 쓰니 변개였다. 경우에 어긋나는 소리라면 노망으로 치련만 그렇지도 않으니 쩔쩔매는 신용을 하며 고정하시라는 소리밖에 할 말이 없었다. 혜정이가 가만히 보니 그러단 죽도 밥도 안 되고 때만 놓칠 것 같아 백설기를 찌고 폐물과 소못을 챙겨 둥동산 같은 피난 보따리를 만들었다. 강제로라도 아들 며느리 손자를 내몰 작정이었다. 마침 그때 경우가 다시 들이닥쳤다. 저희 식구는 다 부산으로 피난을 시켜놓고 홀가분해지니까 암만 해도 셋골에 남겨둔 어머니가 걸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날 벌써 임진강 길은 끊겼다고 했다. 낭패였다. 설마 하고 피난을 미루고 있던 이들도 도간에 든 쥐가 되자 아우성을 치며 살 길을 찾았고 마지막 남은 살 길은 백길로 강화도로 가는 거였다. 경우가 도착하자마자 위기가 조성된 게 경국이한테는 되레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가느니 못 가느니 밀고 당기고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는 신용을 하고 말 것 없이 얼떨결에 마지막 피난 속에 끼게 됐으니 말이다. 그들 일행은 풍독으로 해서 바닷가로 가 조그만 목선을 타고 강화도로 갔다. 당산이라는 어촌이었다. 개풍 개성 땅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맨 그쪽 사투리여서 우선 마음이 놓였다. 떠나온 개풍군 땅이 손짓해 부를 수 있을 것처럼 가깝게 바라다 보였다. 경국이는 간도가 나아서 자란 고장이었고 셋골로 돌아와서는 어려운 일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셋골에서 비로소 느낀 친화감과 안정감을 잊지 못했다. 그 고장을 바라다라도 볼 수 있는 고장에 피난짐을 풀 수 있게 됐다는 게 다시 뿌리 뽑힌 경국이에겐 큰 위안이 됐다. 그러나 경우는 경국이네를 거기다 떨어뜨리고 혼자서만 부산으로 간다는 게 암만 해도 마음이 안 놓여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다시 배편으로 인천으로 해서 육로로 오산까지 데려다 놓고서야 부산으로 갔다. 그러나 그해 봄에 서울이 수복되자 경국이는 식구들을 이끌고 덮어놓고 북상을 했지만 한강을 건너기가 어렵자 바다를 건너 강화도에 정착했다. 해가 바뀌고 그 사이에 전선은 무수한 일진일퇴를 거듭했지만 낙동강까지 후퇴를 했다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는 식의 급격한 변화는 다시는 없었다. 그나마 서부전선은 임진강에 거의 고착돼 있었다. 경우가 경국이네를 그의 서울집에 우선 들어가 살게 할까 싶어 오산으로 찾아갔을 때는 경국이가 그 고장을 뜬 지 1년이나 지나서였다. 난리통에 한 번 정해준 자리를 임의로 뜨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제 마음대로 행방을 감춘 경국이가 괘씸했다.
그래도 수소문해보니 여기저기다 강화도에 정착했다는 걸 기별해 놓고 있었다. 일부러 행방을 감춘 건 아닌 듯했다. 1년 만에 만난 경국이는 있는 거 까먹으면서 판판히 놀고 있었다. 길바닥에 돈이 놓인 게 훤히 보이는 눈을 가졌다는 경우에 관한 셋골 사람들의 소문은 조금은 과장된 거였지만 전혀 헛말은 아니었다. 그는 언제 어딜 가나 돈벌이 할 만한 일거리가 즉각 머리에 떠올랐고 머리에 떠오르면 지체하지 않고 덤벼들어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실패를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 또한 만만한지라 사지육신 멀쩡하고 식솔이 딸린 가장이 놀고 먹는다니 부하가 치밀 수밖에 없었다. 나하고 같이 서울로 가자. 이 꼴이 뭐냐? 내 꼴이 어때서요? 지척에다 만장 같은 집을 두고 이 코딱지만한 방에서 세 식구가 숨도 크게 못 쉬고 살 게 뭐냔 말이다. 형님은 코딱지가 한번 큰가 보. 하긴 통이 크니까. 서울의 만장 같은 집도 그렇지. 그게 형님 집이지 어디 내 집이니까. 우선 서울 가면 집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누가 내 집이랬냐. 서울선 집 걱정만 덜 수 있는 게 아냐. 하다못해 양키 물건 장수라도 밥벌이 할 길이 널렸을 게다. 형님 집 아니래도 서울엔 빈집 천지랍디다. 나도 빈집이 탐이 나서 서울로 올라가 볼까도 싶었지만 한강을 누가 건너줘야 말이죠. 다 건너는 방법이 있지. 그건 나한테 맡겨라. 시방은 아니에요.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쉬 새꼴로 돌아갈 수 없다면 장차 눌러 살 곳은 여기밖에 없다 싶은거려. 자식, 어째 그리 생각이 어리냐. 계집애처럼 여리기도 하고. 너 멀리서 바다 건너로 고향 땅 바라보는 맛에 여기가 좋다는 게지. 나도 내 기분은 안다만 기분이 밥 먹여주냐. 기분이 아니에요. 재반 조건이 우리 개하고 똑같다니까요. 상가들의 모습도 비슷하거니와 특히 땅이요. 땅이 기름지지도 척박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거든요. 그뿐인 줄 아세요. 맨발로 땅을 밟거나 손으로 만질 때 전해오는 흙기운까지 영락이 없다니까요. 마치 개풍군 한 모퉁이가 엄마한테 야단 맞고 쫓겨나 바다에 둥실 떠있는 소년 형상이라니까요. 경국이가 감상적인 어투로 말했다. 너 정말 어리다 어려. 나 역시 그쪽에 어머님이 계시니 내 심정 알 것 같아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너 무식하단 소리 듣는다. 강화도는 개풍군에서 떨어져 나온 땅이 아니라 경기도 김포반도에서 떨어져 나온 땅이라더라. 염화물이 땅을 깎아 먹어서 그만 그쪽이 끊기고 섬이 됐다더라. 지질학자들의 연구니까 틀림이 없을 게다. 우리 눈으로 봐도 김포하고 강화 사이의 물길이 강물만도 못한 게 어디 바다 같기냐 하냐. 오죽해야 염하냐. 형님, 그건 지질학자의 연구고 내가 같다는 건 농사꾼의 느낌이에요. 부질없다 야. 그런 느낌은. 왜요, 형님? 피난민이 농사는 무슨 농사냐. 형님, 여기에다 산포를 일구면 좋은 인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틀림없다니까요. 경국이의 눈빛이 진지하고 고집스러워졌다. 뭐라고? 너 시방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눈 뜨면 아침 걱정, 아침 먹고 나면 점심 걱정에도 시원찮은 피난민 주제에 한 해 농사도 아니고 자그마치 6년씩이나 걸리는 삼농사를 짓겠다고. 배운 게 그거고 정부 친 게 그것뿐인 걸 어디로 커오. 요샌 허다한 대학 졸업생도 미군 부대에서 청소부라도 시켜주면 얼씨구 하면서 부대 턱지기로 식구 부양하는 걸 출세로 아는 세상이다. 삼농 기술이 대학 졸업장이라도 된다던. 고작 생각한 게 그거 써먹을 궁리였어. 한심하다 한심해. 경우는 내심 이미 맥이 빠져 있건만 큰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한심해도 할 수 없어요, 형님. 마땅한 땅까지 구해놓은 걸. 벌써가 아니에요. 지난 1년 내내 그것만 득보고 다닌 거려. 정말이지 못 말릴 노릇이로다. 걔 눈엔 똥만 보인다더니. 실컷 욕하시구려. 그래, 땅을 샀단 말이냐. 내가 뭐 형님처럼 부자인 줄 아슈. 그럼 남의 땅에 침만 흘렸단 말이야.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형님더러 땅 사내라지 않을 테니까.
차라리 땅을 사달라고 하면 덜 화가 나겠다. 나 구차스러운 거 싫어하는 성민 건 너도 알지. 아담하다요. 그렇지만 이번에 내가 득봐놓은 땅도 인삼 재배지로는 하나도 구차스럽지 않으니까 걱정 말아요. 강화의 토질이 전체적으로 개성 닮은 것 말고도 그 땅은 벌써 2년째나 놀고 있을 뿐더러 양지 바르지도 그늘지지도 않고 게다가 놀리기 전엔 콩밭이었다니 내가 눈독을 안 들이면 오히려 이상하죠. 얼씨구, 삼박자가 척척 맞는구나.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겠지. 아무리 노는 땅이라도 남의 땅을 제 마음대로 삼포로 만들 수는 없겠지. 그 문제도 해결을 봤어요. 두 아들을 양쪽 군데에 하나씩 내주고 매사에 뜻이 없는 늙은 양주분 밭이었거든요. 나를 괜찮게 보시고 뜻대로 하라는 허락이 났어요. 참 발 한 번 빠르구나. 그런데 아직도 안 된 게 뭐가 있어. 묘삼이요. 아무리 밭이 좋으면 뭘 하오. 씨가 있어야지. 엉덩이만 크다고 처녀가 애 낳는 것 봤수. 얘가 농담도 다 할 줄 아네.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꼭 탐나는 묘삼이 있긴 있는데 그 문제라면 나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김포만 나가도 삼포가 꽤 있을걸.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덜어 삼포를 본 것 같고 개성처럼 삼업이 성하진 않지만 설마 돈 가지고 묘삼이나 삼시 못 구하겠냐. 내가 꼭 탐나는 건 새골 묘삼이라오. 그것도 아버지가 정성 들여 갔군. 너 이렇게 농담으로만 나오기냐. 경우는 속으로 괜히 뜨끔하면서도 농담으로 가볍게 넘기려 들었다. 진담이에요. 이보다 더한 진담은 없어요. 그게 진담이라면 넌 미쳤어. 이에서 빤히 바라다 보이는 개풍 땅은 이제 우리 고향이 아니다. 적지일 뿐이야. 그 사이에 바다가 헤엄쳐 건널 만큼 우습게 보여도 그게 어디 예사바다냐. 무시무시한 전선이야. 그래도 난 꼭 우리게 묘삼을 가져다가 이 땅에서도 고려인삼이 나게 하고 싶어요. 보아하니 그 방법까지 듣봐놓은 사람 같구나. 경우는 체념한 듯 말하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이해관계를 초월한 위험한 일에 휩쓸리고 말 것 같은 예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그건 미친 짓이다.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이다. 그런데 왜 가슴이 떨리는 것일까? 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했다. 아, 어머니. 경우는 자신이 결코 무모하고 위험한 짓에 충동적으로 휩쓸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는 그럴 수 없어. 너는 아니다라고 자꾸 자신을 다잡는 게 되레 수상했다. 개풍군 땅은 너무 가깝게 보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위험만 각오하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고향이 있다는 것만이 화근은 아닐 터였다. 실상 핏줄의 끌어당김은 땅의 인력보다 훨씬 강했다. 그는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의 갈등은 비단 두고 온 고향집과 어머니가 너무 가깝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무렵의 강화도의 독특한 분위기와도 관계가 있었다. 강화도는 임진강 이북, 예성강 이남 땅을 우리가 잃은 후에도 계속 그쪽을 잊지 못하는 이상한 땅이었다. 강화도를 거점으로 해서 서해 도서지역은 물론 인민군이 장악한 개성 개풍 연백에 무시로 상륙해서 난민을 구출해내고 기습작전으로 적의 요소요소에 타격을 주고 거기나마 항쟁을 계속하는 세력을 지원하는 8240 부대 유격대원들은 민간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한때는 유격대를 따라 바다를 건너가 고향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오는 게 유행처럼 번진 때도 있었다. 지금은 작전상 유격대가 해산됐다고는 하나 그때의 분위기뿐 아니라 그때의 작전에 동참했던 민간인들도 그냥 남아 있었다. 어디로 상륙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어느 지점으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내무서 검문을 피할 수 있고 어느 마을은 우호적이고 어느 마을은 적대적이라는 것까지 손바닥 들여보듯 훤한 안내원을 구하기도 어렵지가 않았다. 결국 경호와 경국이는 안내원 2명과 뱃사공 1명과 함께 3월의 어느 깜깜한 밤 철산리 월곶진에서 목선을 탔다. 허탕이나 안 치려나 모르겠다. 경우는 죽는 것 같은 무서움을 달래려고 이렇게 속삭였다. 헛땅치고 말게 뭐 있겠수. 죽기 아니면 살기지.
인서가 묘삼 때문에 죽냐. 묘삼에 목숨 거는 놈은 내 생전에 내가 처음이다. 두 번은 보지 마소. 누가 아니래냐. 그나저나 때맞춰 묘삼이 준비돼 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딨냐. 또 허탕칠 걱정이요. 나만 믿어요. 지금이 묘삼 때니까 틀림없이 있을게요. 난리 나던 해 그 폭격이 극심한 여름에도 정성껏 삼종자를 받아다가 시냇물에 부벼 닦아 겉껍질을 깨끗이 벗겨내서 응달에서 말려 종 자체로 쳐서 상치, 중치, 하치로 선별하는 일을 한 번도 서둘러서 대강대강 하거나 남에게 맡긴 적이 없는 지독한 아버지시니까. 나보기엔 내가 더 지독하다. 체종도 힘든데 싹내긴 또 얼마나 어렵겠냐. 그렇게 몇 달 며칠을 갓난아기 기르듯 한시도 눈을 못 떼고 싹을 낸 걸 빼앗으러 가는 내 놈이야말로 지독한 걸로는 둘째 가려면 서러워할 놈 아니냐. 경국이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온몸이 나사로 조이듯 긴장하는 건 빼도 박을 수도 없는 위험의 한가운데 처해 있다는 긴장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채굴에서 질서정연하게 동이에다 재어놓고 유지로 밀봉했을 묘삼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감격과 흥분 때문이었다. 경우가 핏줄에 이끌리고 있다면 경국이는 인삼의 정기에 홀린 거였다. 그들이 쇳골집에 당도했을 때는 새벽녘이었다. 혜정이만이 기함을 할 듯 놀랬고 태남이는 역정부터 냈다. 도대체 너희들 여벌 목숨을 몇이나 갖고 다니는 놈들이냐. 목숨을 걸 때 걸어야지 누가 보잔다고 늙은이들 때문에 목숨을 거냐 걸길. 어머니는요? 경우가 숨죽여 다급하게 물었다. 너를 못 봐 숨 못 넘어가신다. 휘딱 들어가 뵈렴. 조금은 기특하게 여겨줌직도 한데 여전히 퉁명스럽게 굴었다. 어머니는 조용하고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벤 베개하며 덮은 이부자리하며 머리맡에 반짝이는 논요강하며 모든 것이 정결한 게 유난히 가슴에 사무쳤다.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데가 있으면 자신의 불효가 위로받을 수 있으련만 싶었다. 아직도 생존해 있는 것일까 경우는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뼈에 가죽만 입힌 것 같은 무섭도록 앙상한 손이 뜻밖의 따끈했다. 어머니, 목매어 부르는 소리에 어머니가 눈을 떴다. 고모. 뒤따라 들어온 경국이가 나머지 한 손을 그의 두둑한 손으로 얼싸안았다. 허공을 맴돌던 어머니의 눈이 비로소 경우의 이마에 머물렀다. 그러나 흐릿하고 아득한 시선이었다. 왜 이렇게 손이 차냐. 밖에서 장난치다 돌아온 아이한테 말하듯 하고 나서 희미하게 웃었다. 동이 트자 경국이는 살금살금 광으로 가보았다. 그가 미리 상상한 대로였다. 그는 구태여 유지를 들춰보지 않아도 동이의 위치 밀봉한 솜씨만 보고도 어떤 게 상품인지 하품인지 알아맞출 수가 있었다. 그는 지난밤의 모험이 헛되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묘삼 동이를 끌어안았다. 그날 해만 떨어지면 그들은 떠나야 했다. 어젯밤 당도한 지점에다 같은 시간에 배를 대놓고 기다리기로 돼 있었다. 혜정이는 온종일 부엌에서 음식만 만들었다. 묵은 김치, 묵은 나물만 가지고도 별의별 조화를 다 부려가지고 먹이고 또 먹이지 못해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묘삼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할 줄은 경국이가 전혀 상상을 못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괜히 한번 그래보는 줄만 알았다. 좋은 묘삼을 생산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손가고 힘들다는 건 경국이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한테 내준다 해도 그 정도의 생색은 낼만하다고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완강해졌다. 광화도에다 꼭 고려인삼을 퍼뜨려 보고 싶다는 아들의 열망을 태남이는 차갑게 비웃었다. 개풍 개성 땅을 떠나면 그건 이미 고려인삼이 아니라는 거였다. 경국이는 강화도의 지세와 흙기운이 얼마나 개풍 땅과 닮아있나를 누누이 설명하고 아들의 땅 보는 눈을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애걸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부자지간에 결국은 격렬한 언쟁이 오고 갔다.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세요.
아들이 그 일에다 온통 젊은 혈기와 야망을 걸어보겠다는데 그걸 안 도와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온 아들한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사람 나고 인삼 났지 인삼 나고 사람 났답니까? 내 놈이 아무리 악을 쓰고 덤벼도 내기엔 내 놈 목소리보담 인삼의 하소연이 더 크게 들리는 걸 얻으러커는 내 인삼은 여기가 좋대.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고 싶대. 사람이 제 살고 싶은 데서 못 살게 하는 세상이 기막히고 억울해서라도 난 인삼만은 제 살고 싶은 데서 살게 하고 싶다. 내고지 꺾을 생각일랑 말아라. 알았냐?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데야 경국이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온종일 헛된 싸움만 하다가 제 시간이 되자 빈손으로라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혜정이는 세중간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손만 부비고 있다가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살금살금 따라 나왔다. 태남이는 내다도 안 보고 그깟 녀석들 배웅도 하지 말라고 안에서 호령을 했다. 혜정이가 멈칫하더니 훔쳐가 한마디 하고는 돌아섰다. 상쾌한 한마디였다. 경국이는 날렵하게 몸을 날려 광으로 들어가 묘삼동이를 상품으로 한 동이 들고 나왔다.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길을 재촉했다. 혜정이가 들어오는 걸 보자 태남이는 문기적대며 일어섰다. 어딜 가시려고요? 혜정이는 태남이의 바지가랭이를 붙들듯이 놀라며 물었다. 왜 이래? 자기 전에 한 바퀴 도는 내 버릇 처음 본 것처럼. 예. 혜정이는 대답이라도 길게 하려고 애썼을 뿐 붙잡지는 못했다. 태남이는 광부터 돌아보고 혼자서 헛헛하게 웃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돌멩이를 하나 줍더니 동구 밖으로 사라져가는 검은 그림자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팔매질을 했다. 경국이는 귓부리를 스치는 채찍 같은 바람에 머리끝이 쭈뼛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윽고 태남이는 안방 누님 곁에 앉았다. 누님, 그 애들은 떠났소. 이제 누님 생전에 그 애들을 다시 보시긴 틀렸소. 갔어. 혼잣말을 한 셈이었는데 태임이가 알아듣고 눈을 번쩍 떴다. 오래간만에 반짝 생기가 돌아온 눈빛이었다. 예, 갔어요. 그 애들이 글쎄 우리 묘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지 뭡니까? 저런 고얀 놈들이 있나? 그래, 그 놈들을 그냥 놔뒀나? 너무도 또렷한 목소리였다. 태남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다. 제가 그냥 둘 성미입니까? 팔매질을 했는데 빗나갔어요.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그래도 제 놈들이 감쪽같이 훔친 건 아니란 거야 알았겠죠 뭐. 태임이는 더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입가에 예쁜 미소가 떠올랐다. 미소는 입가에서 뺨으로, 뺨에서 눈가로, 눈가에서 이마로 차례로 주름을 지워가며 번졌다. 정말로 예쁜 미소였다. 태임이가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건 일본놈 인삼도적을 추적하는 소년 종상이의 씩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36회로) 대하소설 미망을 완독하였습니다. 함께 달려주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미망을 낭독하고 청독하면서 박안서 작가님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미망에 펼쳐놓은 그 풍부한 언어들과 서사의 힘은 우리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작년에 채널 멤버십을 열었습니다. 유튜브에 끊임없는 권고에도 중간 광고를 넣지 않고 상품을 링크에 협업하자는 메일이 수도 없이 오지만 응하지 않는 것은 채널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고 또 제가 광고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제가 회원 전용으로 많은 글이나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은 유튜브라는 드넓은 공간에서 나의 울타리를 만들고 무성하게 그늘을 들이울 수 있도록 묘목을 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장편이나 대하소설을 낭독하면 많은 분들이 열광하시고 전념해 주시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채널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멀리 바라보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후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망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요.